여기서 질문 하나 해봅시다. 강남역 사건이 아직도 여성 혐오로 일어났다고 믿는 분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프로이튜브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이 정신질환 범죄의 메커니즘, 어떤 특정한 사전 조건들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이제 실제 범죄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던 이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해서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6년이었습니다. 5월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일어난 범죄였습니다. 이 범죄는 사회적인 파장이 굉장히 컸어요. 특히나 이 범죄에 대해서 설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성 혐오를 들이밀면서 이제 페미니즘을 부추겼고 남녀 대립을 굉장히 심화시켰습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이유는요, 이 범인 김성민이요, 그날 남녀 공용 화장실에 먼저 들어왔던 그 6명의 남성들은 그냥 보내고 새벽 1시에 들어온 23살의 여성만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들어서요, 여성 혐오를 주장한 극단적 여성 집단이 있었어요. 얘들은 사회적 구조가 문제라고 떠들어대기 시작했죠. 이 김성민도 체포되고 나서요, 뭐라고 했냐면 평소 여자들한테 무시를 많이 당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이후에 조현병 병력이 등장했고 범죄의 동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들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이때 범죄의 동기가 여성 혐오다 아니다 이렇게 나뉘어졌죠. 의사들한테서도요. 그 당시 분위기는요, 제가 느끼기에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여성 혐오로 인해서 이 범죄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의사들한테 여성분들이 깊은 공감을 많이 보냈습니다. 솔직히 좀 말이 안 됐어요. 반면에 여성 혐오가 아니라 이 질환의 문제로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는요, 강렬하게 저항을 했어요. 이게 어째서 그러냐. 물론 저도 그런 댓글을 주고받은 게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는 현재의 그 사회 분위기하고 좀 휩쓸려 있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때 찬성이든 찬성을 하지 않든 간에 지적 능력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특정 신념 작용에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죠. 이런 일을 주도하는 우두머리가 있고요, 그 우두머리는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소리치고 막 여성 혐오다, 얘들은 다 똘만이라는 거죠.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 정치꾼들의 활동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암암리에 격렬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강남역 사건 이후에 또 다른 그 여성 피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교사가 섬에서 뭐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건 싹 묻혀버렸어요. 오로지 강남역 살인 사건 요거 하나만 갖고 물고 늘어진 겁니다. 즉 여성 인권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들 정치질 한다고 이런 사건 가지고 여론몰이 한 거죠. 자, 그럼 김성민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김성민은 2008년부터 2016년 초까지 조현병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조현병으로 4번이나 입원을 했죠. 2016년 1월에 퇴원할 때 이 주치의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약을 계속 복용하지 않으면 재발할 거다. 물론 뭐 의사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그해 3월 말에요, 김성민은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했고 약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월에 그 끔찍한 강남역 살인 사건을 저질렀어요. 이런 내용만 전반적으로 훑어보면 약을 복용하지 않아서 재발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 시리즈의 첫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현실과의 관계가 끊어져야 범죄가 가능합니다. 현실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이상은 범죄는 저지르지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현실의 질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약물이 치료제로 기능을 했다면 현실과의 관계를 더 튼튼하게 해줬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강남역 살인 사건으로요, 되게 곤란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을 예비 범죄자로 매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남녀를 갈라치게 하고, 덕분에 각종 밈도 만들어졌죠. 그 유명한 이 손날자 있잖아요. 거기다가 페미니즘에 동조하는 그런 남성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도 돼요. 저도 예전에는 그 여성단체 가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그랬는데, 강남역 사건 이후로 도저히 납득도 안 되는 방식으로 범죄를 주장하니까 저도 페미니즘에 대해서 감정이 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정신분석하면서 페미니즘에서 정신분석 망가뜨린 것 때문에 그쪽으로는 이제 눈도 안 돌려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해봅시다. 강남역 사건이 아직도 여성 혐오로 일어났다고 믿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건 이제 감정적 선동에 아직까지 영향을 받고 있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아무리 논리적인 증거를 갖다 줘도 안 들립니다. 잘 못 들어요. 이 선동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서는 우리 감정 논리가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심리가 잘 작동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집단 충동에 휩쓸려 버리기도 하고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도 이런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등장하는데, 학자들도 이런 혐오 문제를 제기하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됐어요. 이 사건 덕분에 일본 학자의 책 하나가 굉장히 많이 팔린 게 있었죠. 나는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던가 여혐혐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거요. 저도 읽어봤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 책 읽고요, 이 저자가 정신분석을 일종의 포르노로 각색한 거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 책 저자 자체도 이야기하는, 이 사람 프로이트를 읽고 정신분석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라칸 소개서를 통해서 참조했다고 이 저자가 직접 썼어요. 그걸로 이제 프로이트 이론을 받아들였다고. 그런 식으로 뭐 프로이트를 소개하고 프로이트 이론을 이야기하는 대부분 소설입니다. 이해하고 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설이 선동의 힘을 가진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선동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도 선전 전술 중에 하나니까요. 그리고 페미니즘에서는 정신분석을 너무 심하게 곡해를 해가지고 저는 감정이 많이 안 좋아요. 이게 뭐 페미 학자들 얘기야 뭐 거기서 거기니까 우리가 다 걸을 수가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때 당시 더 문제가 되는 게 정신과 전문의들도 여성 혐오로 범죄가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범죄의 원인이 혐오나 사회적 구조라고 말하는 경우에는요, 개인 범죄로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 문제로 바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전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범죄를 여성 혐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의사라면요, 그 의사가 뭐 어떻게 치료를 하든 간에 이 사람은 치료에 있어서는 생물학적 근거만을 절대적으로 보는 사람이구나라고 뭐 최대한 존중해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정신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이 증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발달하는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뭐 물론 이 언론이나 개인 홈페이지 같은데 글 써가지고 여성들한테 인기를 좀 끈 의사는 있겠죠. 듣고 싶은 말 해주는 게 인기 끌기에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치료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뭐 이럴 때는 이런 약을 쓰자라는 방식으로 대중요법으로 증상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약 개수만 늘어납니다. 혹은 뭐 대중적인 입장에서 의사로서 여성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싶다,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일어난 거니까 힘내세요 라는 거죠. 근데 그 속내는 결국 여성들한테서 인기몰이 좀 하겠다, 그 얘기라고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돼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페미코인 그런 식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듣고 싶은 말만 해달라, 그겁니다. 보통 이 상담 현장에서도 그런데 여성분들의 경우는 위로와 공감을 되게 중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거 잘 안 해요. 그래서 인기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위로와 공감이요, 증상을 유지하는데도 기여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 말만 해주려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식의 그 치료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당장의 진정한 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치료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 정신작용의 기전들은 꾸준히 연구될 필요가 있어요.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건요, 의사의 권위가 정신질환의 메커니즘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신경증이 정말 굉장한 건요, 그 어떤 규정을 하든지 그 어떤 말을 하든지 그걸 싹 다 피해가요. 그리고 새로운 증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요, 분노조절 장애라는 말이 있었어요. 요새는 뭐 분조장 해가지고 흔히 쓰는 말이 됐죠. 분조장이라는 말이 생긴 지 얼마나 됐다고. 간헐성 폭발 장애 이런 말이 또 등장했어요. 드러나는 행동에 따라서 이런 말은 늘어날 거고요, 나중에는 정식 진단명으로도 채택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뭐 따위를 보면 제 추측에 불과한 건데, 제가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DSM-5를 개정할 때 증상의 범주를 결정하는 건요, 임상이 아니었어요. 해당 임상을 경험한 의사들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저도 그 사실 알고 진짜 놀랐어요.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요, 이 과학계에서 있었어요. 태양계에 대해서인데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수군지와 목도 천여명 이렇게 배웠잖아요. 9개를 배웠는데 지금 12개예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결정이 됐냐면, 과학자들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어떤 행성의 특징이나 행성상의 질서를 공통점으로 해서 찾는 게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과학에서는 그것들이 자유의지를 가진
것이라기보다 어떤 특정 질서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과학계에서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치료 임상에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결정돼서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경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생활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때 그 질서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도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기존 치료 효과들을 무화시켜버리는 그런 작용도 일어납니다. 치료 저항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치료 저항의 영역을 고려를 한다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오히려 현재 있는 진단 체계에 즉 DSM-5 지금 첫 페이지는 없잖아요. 이걸 압축을 시키는 게 필요하지 이걸 더 늘려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분석 진단 체계는 지금 100년 거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다시 여성 혐오 얘기로 돌아가면요, 여성 혐오로 이 범죄를 설명하는 의사가 모든 의사를 대표하진 않을 거예요. 뭐 의사 되는데 1, 2년 공부해서 되겠어요. 그렇지만요, 그런 식의 설명은 환자를 상담하는데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는 정신과 의사의 능력이 약물에 한정된다면 이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그 약에 의존하려고 약 쓰라고 의사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의사의 능력은 그 약물 이상이거든요. 제가 이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 그 조현병에 대한 책 있잖아요. 분열된 자기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에서도 의사가 정신질환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문가의 말은 그만한 효과를 지녀요. 이런 게 있어요. 의료암시라는 게 있어요. 의료암시라는 게 뭐냐면 옆에서 치료를 하다가 뭐 간호사나 아니면 뭐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고 괜찮으실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일종의 의료암시예요. 그런데 의사의 암시는요, 의료 암시하고 달라요. 의사의 말이 암시를 작동하면 치료에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의사의 암시는 그 환자하고 전이관계를 통해서 등장하는 거죠. 즉, 이 의사의 암시라는 형태로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환자는 그 의사의 말에 따라서 자기 증상을 관찰할 수 있고 거기서 스스로 치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영향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말은 그만한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 내담자들하고도 이야기하다 영상이 좀 촉진이 되고 하면 분석 효과가 확 빨라지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신분석에서는 약을 쓰거나 하는 치료가 아니잖아요. 얼굴이 말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채팅만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좀 내담자들하고 통화도 거의 안 해요. 그 전문가의 말이 이제 효과를 지니게 되면 그 내담자, 그 환자에게는 굉장히 유익해지죠.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범인의 증상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